네, 방금 소개받은 이동근입니다. 먼저 아시아 타임즈 주최 ABC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작년에는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장 자격으로 간단한 발표를 했는데, 오늘 또 자리를 좀 옮겨서 또 이렇게 기조 강연에 초대를 해주신 조영화 회장님과 아시아 타임즈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 이 컨퍼런스는 시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급적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조 발표가 저하고 또 금융연구원의 그 선임연구원 위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런 경제나 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금융에 관한 자세한 기조 발표를 들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목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국내 최근의 경제 동향과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 산업의 과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슈, 그리고 대응 전략, 이런 순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앞에서 조영화 회장님의 개회사나 또 5분의 축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코로나가 아직 계속 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많이 진짜 언제 종식이 될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아시는 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접종이 잘 되고 있어서 좀 벗어나는 이런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한 4천만 명 되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신흥국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히 좀 정리를 한 건데요. 과거에 저희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사례가 이번까지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 때는 원인이 유효 수요의 부족이었고, 그 대책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재정 확대 정책으로 극복을 한 거고요. 2008년도 십몇 년 전 이전입니다만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사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각국이 양적 통화 완화 정책을 해서 또 비교적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작년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경제 위기는 아주 의외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물론 이제 각국에서 재정 확대 플러스 저금리를 통한 양적 완화 플러스 백신 접종인데, 그 백신 접종이 아주 중요한 이제 상황이라서 과거의 일반적인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책하고는 조금 다른 이렇게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작년 한 2, 4분기에 최악의 경기를 보이고 있다가 그 이후에 각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과 백신이 보급되면서 완만하게 이제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왼쪽 표에 보시는 대로 작년도 6월 달이 최악의 이런 경기 침체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이런 산업 생산과 상품 교육도 조금씩 회복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만은 2021년 금년도는
약간의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제 V자 회복을 보이는 나라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뭐 6% 이것도 이제 IMF에서 4월 달에 전망한 건데 또 최근 전망 수치는 계속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에서 뭐 한 6.5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물론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 3.3을 했기 때문에 뭐 금년도에 6%라는 게 아주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국가인 뭐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만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 2.2%,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3.5%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에는 6.4% 성장이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도 빠르고 경제 회복 실제로 회복되는 여러 가지 지표, 뭐 실업률 같은 것도 아주 낮은 수치로 가고 있고 그래서 또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어서 미국이 생각 외로 야 역시 미국 최고 선진국답다 이런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년도 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 또 다자주의 또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백신 보급과 경기 부양 정책은 계속되고 있어서 뭐 늦어도 초가을에는 집단 면역이 달성될 거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뭐 바이드노믹스는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드노믹스의 4대 중점이 코로나 대응, 경제 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 대응. 그러면서 이제 뭐 법인세율 인상, 뭐 저금리, 다자주의, 친환경 이런 것은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유일하게 주요 국가 중에서 작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통계가 뭐 아주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중국의 경우에 작년 3월, 4월 요때 코로나 확산되면서 아주 경기가 안 좋았다가 금방 다른 나라는 2분기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보였는데 2분기부터 좀 괜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연간으로 볼 때 2.3%의 플러스 성장을 했고 금년도에는 뭐 8.4% 성장이라고 해서 뭐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높았는데 인도는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너무 심각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도의 경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쌍순환 경제 성장 전략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수출 위주로 하다가 이제 내수와 그 시장 대개방 전략, 뭐 수출 전략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면 내수와 이 수출을 쌍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디지털 기술 등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따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이런 여러 가지 그 견제 때문에 기술 갈등과 긴장감이 많아서 또 기업의 투자 환경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입니다. 요게 이제 뭐 조금 한두 주일 전에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데 당초에 한국 경제는 뭐 KDI나 한국은행 정부에서는 3.0, 3.1을 보았는데 최근에는 한 3.5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수출이나 투자가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출 증가율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 민간 소비도 미약하게나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부, 한국은행, KDI는 3.0에서 3.2를 보다가 뭐 최근에는 이렇게 IMF도 3.6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뭐 JP 모간 이런 데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서 뭐 이제 초중반보다는 중후반 정도의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뭐 작년도에 마이너스 1%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는 아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를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정부의 이런 재정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물론 이제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 중에서 민간의 기여가 한 80% 정도 됐는데 작년부터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이후서부터는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한 7,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의 이런 경제 활력이 좀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제 동행 지수나 선행 지수도 뭐 미약하게나마 상승 커브를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나마 조금 안 좋은 지표가 이제 민간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대로 이 소비하고 투자가 사실은 이제 국민 소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민간 소비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뭐 4, 5, 6 뭐 이런 정도로 가고 있고요. 민간 소비는 요거는 이제 뭐 2.3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최근에는 정부 지출 확대가 견인하면서 민간 소비하고 정부 소비도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금년도 1분기에 발표에도 민간 소비가 이제 조금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소매 판매나 소비자 심리 지수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작년도에 뭐 6.8%에서 뭐 수치상으로는 뭐 플러스입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는 항상 뭐 한 10% 정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작년도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6%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도에 이제 반도체 등 그 ICT 투자의 확대가 많았고 또 수출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설비 투자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나타내는 자본주의 수입액은 뭐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기계 수주액은 좀 하락하는 그래서 약간의 상반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1 정도 돼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에 이 SOC 건설 투자를 가급적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서부터는 조금 예산이나 투자액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뭐 아주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또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도 이제 가급적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약간 변화가 되고 있고 또 SOC 예산 확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이런 SOC 투자, 공공 투자 확대 요구가 많다 보니까 건설 투자도 좀 괜찮습니다. 수출은 뭐 작년도 전체는 5.5%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들어서 작년 11월 이후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16.6% 증가를 했고 4월 달도 뭐 한 10%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은 뭐 아시는 대로 고용은 조금 안 좋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조금 3월 달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그 고용의 내용, 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공 서비스의 사회적 일자리는 좀 늘어났지만 중추인 3, 40대 취업자도 감소가 되고 있고 또 특히 또 20대의 그 청년 실업이 계속 심각하게 남아 있는 것은 조금 그 고용 측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지표다 볼 수 있고 물가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체 정부에서도 뭐 한 금년도에 1%에서 1%, 1.5%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에 통화를 많이 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 우려는 있지만 아주 급한 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환율은 아무래도 뭐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원화 가치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1,110원 정도로 나고 있는데 연간으로도 한 1,100원에서 1,105원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 유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뭐 2020년도에는 뭐 10달러, 20달러까지 급락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62불 잠깐 그 두바이 기준으로도 오늘도 뭐 62.8불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한 60불대 정도로 해서 뭐 유가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향과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한 반 정도 갔기 때문에 나머지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와 산업의 이런 과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뭐 계속 뭐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91년서부터 계속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잠재 성장률은 이제 인플레이션 없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다 투자를 했을 때 투입을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인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또 실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인구 구조,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를 하고 또 고령화, 저출산으로 해서 노동 투입이 약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실제로는 과거 99년부터 08년까지는 9.7% 연평균 증가인데 최근 10년은 한 4.5%로 해서 투자도 아주 좋지가 않다. 그리고 뭐 혁신 환경이나 또 규제 개선 이런 측면에서도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을 뭐 이렇게 지표로 보면 그 유니드에서 발표하는 걸 많이 봅니다만은 뭐 독일,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뭐 이렇게 5개 국가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올랐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과 일본의 또 이런 제조업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의 이런 산업 경쟁력보다 높고 뭐 독일은 아시는 대로 또 제조업이 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자동차나 이런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아주 지금 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 자동차가 최근에는 이런 뭐 대미국 수출이나 또 내수 시장에는 조금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에 다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뭐 미국의 테슬라나 또 중국의 이런 전기차의 기술에 조금 못 따라간다는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이 있고요. 뭐 반도체도 아시는 대로 메모리 반도체만 사실 세계 1위지 비메모리 소위 시스템 반도체는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 뭐 예를 들면 이제 파운드리에 뭐 몇 년, 10년간 뭐 130조를 투자를 한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 여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제 삼성 갤럭시가 뭐 애플이나 중국의 샤오미 같은데 좀 뭐 밀린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주력 산업에 편중이 돼 있고 신산업 성장이 지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나 뭐 2019년이나 이 주요 제조업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음식료, 석유화학, 철강. 그러니까 새로운 신산업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6대 산업이 과거에는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 중에 40%인데 2019년에 47%가 되니까 소위 신산업이 대두가 되질 않고 기존 산업의 비중만 높아지는 이런 것이 조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3대 이런 3대 신산업을 발표를 해서 뭐 직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미래차,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이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에 집중한 여러 가지 뭐 바이오, OLED 이쪽에 뭐 또 잘하는 또 기업이나 산업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나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규제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 환경은 사실은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쪽은 사실 혁신 뭐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무역 자유라든지 부패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반기업적인 뭐 입법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경총에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보완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노동법이 그동안에 이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이제 차원에서 좀 노동계에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의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해고하기도 아주 어렵고 소위 배치 전환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뭐 현대자동차의 뭐 어느 자동차 라인은 일손이 부족한데 어느 쪽은 뭐 남아돌고 있고 근데 이런 것도 배치 전환도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인력 배치가 어렵고요. 뭐 경직적인 임금 체계 요새 최근에 MZ 세대, MG 세대들이 자기네들이 공정하게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소위 연공급제도 이것이 이제 호봉제도입니다. 이렇게 그냥 매년 그냥 올라가는 호봉제도인데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이제 성과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가 경직적인 임금 체계도 문제고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주 52시간 이제 근로시간 규제를 하다 보니 뭐 IT 같은 건 뭐 다른 나라도 밤새 가지고 일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건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시기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근로시간도 유연하지 못한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 뭐 그 도급 문제도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잘 아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경영계나 뭐 재계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망 한 명이 생기면 경영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 임원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형벌이라는 게 뭐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그냥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뭐 5명에서 10명이 죽는데 그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뭐 하여간 포스코의 대표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많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제 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계에서는 계속 그 이 법이 시행이 되기 전이라도 수정 보완 입법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 대립적 갈등적인 이제 뭐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대립적 투쟁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뭐 한 100위권의 이런 노동시장 노사관계 경쟁력 그리고 노사관계 이제 힘의 불균형이 이제 심각하다. 뭐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는 뭐 여기 금융권에서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가계기업 정부 부채가 뭐 5천조 원이 넘었고 그다음 뭐 부동산 주식시장 가상화폐 뭐 이런 것이 이제 불안하고 또 이제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이나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이제 IT나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학 교육이 별로 기업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뭐 얘기가 있어서 이건 문제로 보고요. 코로나 이후에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그 보호무역주의 등 그 탈세계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는 조금 다자주의로 갑니다만은 그래도 내심 보면 보호무역주의 이런 뭐 여러 가지 교역의 강화, 교류 제한 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뭐 비대면 경제가 부상이 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됐습니다만 코로나를 계기로 더 비대면 경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원격 의료, 교육, 전자상거래, 뭐 원격 근무, 뭐 특히 이제 또 핀테크 같은 이제 금융 쪽에서 다 이제 비대면 경제나 비대면 거래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그러면서 이제 기후 변화, 뭐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이 이게 좀 인류가 너무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을 잘 못했고 소위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자연재해 및 이 병도 생기는 게 아니냐, 바이러스 생기는 게 이런 또 얘기까지 이제 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국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2050년도에 탄소 중립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사실 경제계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게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 특히 뭐 탈원전을 지속한다면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뭐 미중 갈등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까지 이제 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생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양쪽에서 입장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뭐 위기라든지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뭐 아주 어려운 기술도 아닌데 이런 약간의 그 수요 공급, 그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하는 일부 업체에서 약간의 이런 재고 관리 차원에서 사재기 현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몇 달 정도는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반도체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위기를 하면서 뭐 정치권에서도 뭐 반도체 뭐 특별법을 만든다 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경각심을 많이 깨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패러다임 변화가 탈세계와 보호주의, 자국이기주의 심화,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자. 그러니까 반도체 같으면 기존에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했는데 가급적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자는 이제 의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계속 좀 일자리가 뭐 감소가 되고 있고 이런 경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뭐 비대면 문화, 또 원격 의료, 뭐 재택근무 이러면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보면 유망 신산업의 육성 기회, 우리로서 이제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성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 이제 빅 브라더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 좀 심하다는 이제 얘기가 있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다 보니 규제 개선보다는 규제를 자꾸 신설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이런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서 각 그 부문별로 이제 대응 전략을 그냥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반도체도 지금 우리가 메모리 기술을 세계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돼서 R&D 부장하고 우수인력 확보하는 게 그 기업들의 가장 큰 역할이고 신산업 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 수출 시장과 이런 수입선도 좀 다변화하고 근데 고용 근무 형태도 재택근무로 갔다가 또 재택근무가 별로 안 맞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사 노무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때면 산업 구조조도 기업 구조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천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규제 개혁 그리고 운동의 유연화 새로운 생산 질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을 비롯해서 CPTPP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정부가 좀 해줘야 되겠다. 국민들이나 이제 사회의 역할은 노동 문제니 이 구조조정 이런 거는 아주 엄청난 이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IMF 때도 그나마 극복한 것이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대화 협의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좀 기업에 대한 정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좋아진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주식 인구가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우호도가 아주 많이 최근에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간다는 것이 또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초과했습니다만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